안녕하세요. 순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기억하시죠? 먼저 이 질환에 대해서 제가 완고한 사람의 화병이라는 표현을 했죠. 이 병은 뭐랄까요? 성격도 유순하고 늘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체로 큰 마음고생을 하면서 감정 소모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진이 다 빠진 분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질환을 진단받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더욱더 진액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또는 내려놓는 마인드를 가져보자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 숨이 찰 수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무리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체중이 더 급격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선을 넘어선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포인트로는 이 질환은 입이 마른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질 조직이 촉촉하게 유지되어야만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이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자면 끈적한 점액질 가래를 무리하게 많이 뱉어내게 되면 오히려 정상 점액을 더욱더 고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언급한 내용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폐섬유증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폐섬유증에서 특히나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에서는 폐 아래쪽 하기도와 폐포를 상하게 하면 영구적인 손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질환일수록 위험한 질환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폐기종, COPD, 기관지 확장증, 비결핵 항상균, 그리고 간질성 폐질환, 이런 질환들이 모두 다 폐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질환이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평가를 받고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질환들에 비해서도 저는 사실 폐섬유증을 더욱더 까다롭고 조심해야 되는 질환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질환이 놓치기 쉬운 골든타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섬유증이 왜 더 까다롭냐면 이 질환은 진행의 속도가 처음에는 느리게 가다가 나중으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할 때 산술급수적 또는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면 더하기 개념이죠. 1, 2, 3, 4, 5 이렇게 가는 개념이고요. 차근차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면 곱하기 개념이죠. 두 배씩 1, 2, 4, 8, 16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이제 기하급수적이라고 말하는데 폐섬유증이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본원을 많이 찾는 또 다른 중증 질환 중에 하나가 기관지 확장증 또는 비결핵 항상균, 영어로 NTM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결핵이나 홍역을 앓고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그 자리에 가래가 고이고 가래가 배출이 안 되어서 더 들어차고 나면 그 가래가 찬 중심으로 병소가 점점 늘어나는 식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가래나 균이 배출되지 않고 고여있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폐가 나빠지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갑자기 폐 전체가 동시에 다 나빠지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COPD 중에서 폐기종이라는 질환도 딱 이제 정신을 차리고 흡연을 끊고 폐포를 파괴할 수 있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면 진행의 속도가 현저히 낮춰집니다. 그런데 폐섬유증은 좀 달라요. 이 질환은 처음에는 티가 별로 안 나는 질환인데 나중에는 확 가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이런 부분을 저는 사막화라고 표현하고 싶기도 한데 모세혈관의 혈액순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심장이 힘있게 팡팡 혈액을 짤 때는 수도꼭지로 치면 수압이 아주 센 거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세게 나오는 것처럼 말쪽까지 혈액이 힘있게 돌고 혈액순환이 잘 돌아가겠죠. 이제 그런데 혈액이 짜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큰 혈관, 큰 파이프에 있는 혈액은 잘 도는데 말초의 가느다란 혈관은 혈액이 잘 안 돌기 시작해요. 유속이 느려지는 데다가 모세혈관을 둘러싼 그 주변 조직이 탈수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 혈액은 더 끈적끈적해지기 쉬워지면서 간혹 혈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혈전이 생긴다거나 혈관벽의 탄성이 떨어지면 그 이제 혈액이 잘 흐르지 않고 혈전이 생기는 자리는 간질 조직의 섬유화 반응이 미세하게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 주변의 혈관까지 완전히 굳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혈액의 순환이 느려지긴 했지만 그 주변을 순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서 긴 파이프로 칠게요. 앞쪽에 혈전이 하나만 있을 때는 느리지만 사이사이로 피해 다니면서 혈액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앞에도 혈전이 하나 있고
뒤쪽에도 하나 혈전이 생겼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제 앞으로는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세혈관이라는 거는 혈액이 잘 흘러가는, 이 간질 조직은 혈액이 잘 흘러가는, 물로 치자면 물이 잘 흘러가는 실개천이 아니라 물이 발라버린 건천, 즉 물이 발라버린 건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속도가 처음에 혈전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가 더 만들어져서 여기 섬유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속도는 고착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섬유화까지는 금방이라는 거죠. 땅으로 치면 사막화가 처음에는 천천히 생기지만 사막이 넓어지고 나면 그 주변 조직으로 급속히 사막화가 진행되는 형태, 이거와 이제 비슷한 형태입니다. 게다가 섬유화가 생기는 부위를 보면 이 폐에서는 아래쪽 이 하엽을 많이 침범하게 되는데, 폐에서 보면 이 아래쪽 하엽이 옆에 돌려보면 부피가 훨씬 더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데미지를 입으면 숨 쉬는 게 많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폐섬유증이 주로 이 부분으로 잘 생기는 데다가 좌우폐 중에서 가래가 쌓였던 어느 한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양쪽 다 생겨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호흡기 질환과 비슷비슷하게 질환을 출발을 하더라도 진행을 하고 나면 폐섬유증 환자가 호흡곤란을 훨씬 더 심하게 호소하고 더 힘들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을 의학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람을 살리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다른 호흡기 질환은 진행 속도가 단계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진행 정도에 맞춰서 대비책을 세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폐섬유증은 초기에 진행이 더딜 때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폐섬유증의 치료의 골든타임은 나중이 아니라 확실히 초기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은 누런 가래도 있고, 특히 객혈이라는 피가 나는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기침을 하다가 피가 왈컥 나오니까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은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이런 객혈이 만약에 환자분으로 하여금 바짝 긴장도 하게 만들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경고의 의미로서 받아들여만 진다면 어쩌면 초반에 이렇게 피가 나준 게 고마운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병원에서도 가래 배양 검사에서 균이 있는지를 확인합시다라고 하면서 확인도 하거든요. 그런데 폐섬유증은 이런 누런가래나 객혈 같은 임상 증상이 없어요. 처음에는 목에 이물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른 기침 정도만 있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는 섬유화가 특발성 폐섬유증인지 뭐 간질성 폐렴인지 구분하기 애매할 때는 약을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야 스테로이드인 소론도를 준다거나 피레스파, 오페브 이런 식으로 약을 주게 되고, 초반에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CT만 찍으세요로 하는 게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남자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관리를 안 합니다. 만약에 폐섬유증이 여자가 더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면 여자분들은 성격이 좀 섬세하잖아요. 병원도 꼼꼼하게 다니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는데 이 질환의 성비가 7대3 정도로 남자가 좀 더 많아요. 자가면역 질환으로 오는 폐섬유증은 성비가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여자분들도 많은데, 특발성 폐섬유증이나 나이 들면서 오는 노인성 폐섬유증은 확실히 남자가 많거든요. 남자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뭐랄까요? 이분들이 평소에 시간이 많고 유유자적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자신의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굉장히 바쁘면서 고집도 세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바쁜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여자분들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분들이 이 폐섬유증이 왔다는 것은 그분들이 섬세하고 털털하지 않는 성격의 분들이 이때 플러스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한 분들이에요. 왜 그런 표현이들 있잖아요. 내가 겪은 일을 책으로 쓰면 뭐 대하 드라마 한 편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상황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그리고 자가면역질환에서 출발한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이런 분들은 기존의 병 때문에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몸도 약한 데다가 이런 분들이 이런 약들을 오래 드시면 폐렴이나 감기 같은 감염성 질환에도 잘 걸리고요. 몸의 활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고유의 약점인 차고 건조한 체질을 보완할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그대로 조금씩 계속 나이가 들어버리는 거죠. 폐섬유증은 초반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이때가 골든타임인데 제일 잘 관리를 하는 모범 케이스는
아주 초기에, 초반에 이제 진단을 빨리 받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빨리 메꾸는 거죠. 약점 보완하는 건데요. 자, 이때 주로 약점이 뭐냐? 결국은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점액이 부족하다거나 즉 침이 마르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혈액순환에 약점이 있는 분들, 주로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에요, 이분들이. 자, 세 번째 뭐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분들이에요. 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리거나 한두 개가 같이 걸리는 건데 이걸 빨리 캐치해서 약점을 메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진행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로 초기 단계에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쭉 끌고 가면서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과 같이 이제 합을 맞춰가면 그게 이상적인 관리의 흐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을 놓친다거나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단을 늦게 받게 되면 본격적인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단순히 초반에는 하거나 입이 마른다는 것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이 시작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빠지면 체중 감소와 함께 맥이 빨리 뛰는 빈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침의 경우에는 폐소혈증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증상이기도 한 동시에 환자분의 관리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폐소혈증 환자의 기침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많은 도움 받으셨기를 바랍니다.